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네, 맞는 말이죠. 단기 동그라미 하시고 2번 부동산 시장에는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네, 맞는 말이죠. 소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며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가 됩니다. 언제나 초과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언제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초과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5번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틀려죠.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옳은 거 찾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세분할수록 세분화된 시장 내 부동산 상품의 이질성이 커져서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 네, 세분할수록 탄력성 커진다고 그랬죠. 세분할수록 동질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집니다.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동질성이 커져서 탄력적이 된다. 2번 틀렸고,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렵죠.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죠. 개별성은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비대체성이잖아요. 조직화가 가능하다. 조직화가 어렵다. 네. 대체 가능성이 낮다. 조직화가 어렵다. 네? 2번 안 했습니까? 네. 자,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틀렸죠? 개별성과 관련이 깊죠. 4번입니다. 자, 4번은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 이제 이건 마케팅에서도 나오고요. 개발 가서도 또 나와요. 우리 시장 세분화라는 게 있고 시장 차별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시장론에서도 낼 수 있고요. 개발론에서도 낼 수 있고요. 마케팅에서도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어의 뜻을 알아야 돼. 이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그러면 수요자 이 말을 기억해요.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객들을 나눌 수 있죠. 30대 고객, 40대 고객, 50대 고객, 뭐 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요자를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수요자를 나누는 걸 뭐라 그러고요? 세분화라 그래요. 세분화. 차별화는 뭐냐면 공급 제품 또는 상품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세탁기 한번 나눠볼까요? 세탁기가 종류가 다양하죠. 그냥 통돌이 세탁기도 있을 거고 드럼 세탁기도 있을 거고 요즘은 또 뭡니까? 건조기까지 같이 되어 있는 세탁기가 있죠. 이렇게 제품을 나누는 거를 뭐라 그러고요? 차별화. 수요자를 나누는 걸 뭐라 그러고요?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또 나와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 차별화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어때요? 맞죠? 맞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5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어때요? 틀렸죠? 비독점적이 아니고 독점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3회 자료가 나갔는데 1, 2회 자료
제가 일주일 동안 5번 이상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어요? 풀어봤어요? 좋아요.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뭐 알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뭐 10문제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분이면 푸는데 하루에 10분이면 풀 수 있는 거를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도 투자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합격하길 바랄 수가 없죠.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조금 전에 했죠, 그죠?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독점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로 인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불안전 경쟁의 속성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의 획득이 가능하죠. 5번,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러죠.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렸네요. 됐죠? 자, 이제 주택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제가 이거 아까 적었다시피 주택의 여가와 주거 분리가 중요해요. 주택시장 시험에 잘 내죠. 조금 전에 시장의 효율성하고 주택시장하고 두 가지는 우리 시장론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52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53페이지에 있잖아요.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라는 게 나와요. 보이세요? 네. 일단 수요와 소요는 달라요. 수요와 소요는 다른 개념이에요. 수요는요, 그 옆에 여백 있죠? 그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욕구예요, 욕구. 우리 수요는 배웠잖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욕구예요. 니즈, 디맨드란 말이야. 자, 주택 소요는 옆에 적을게요. 필요예요, 필요. 욕구와 필요는 다르죠. 인간은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 하지만 내가 구매력이 없더라도 인간으로서 살려면 집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게 소요예요. 그러니까 소요는 구매력이 없더라도 인간은 집이 필요해. 필요해. 일종의 잠재 수요와 비슷해. 그럼 소요는 수요가 아니겠다, 그죠? 소요는 수요가 아니죠. 그럼 수요와 소요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럼 소요는 집을 살 사람이 없어도, 집을 살 능력이 없어도 주택이 필요라는 게 소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구매할 능력은 없어. 하지만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인간으로서 필요로 하는 집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해결을 한다. 정부가 해결해 준다. 정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 개념은요, 저소득층과 관계되는 개념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 소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주택정책상의 개념으로서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에 개입함으로써, 자,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에 개입 밑줄 치세요. 시장 원리에 맡기면요, 시장 원리에 맡기면 이 사람들은 집 없어요. 집을 못 구해요. 아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만약에 집이 한 채 1억 하는데 이 사람 그 집을 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자,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도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돼서 한 달에 50만 원 낼 여력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 너희가 시장의 원리를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펼쳐가지고 뭐 국민임대든 영구임대든 또는 최저 주거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죠. 맞아요? 그게 소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주택 서민 이렇게 돼 있죠.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이죠. 자, 수요는 보면요. 이건 시장 원리인 거야. 시장 원리. 우리가 배운 유효 수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죠. 정부 방임이고요. 적용 대상 보면 유효 수요층 이렇게 돼 있죠. 구매력이 있는 사람. 그럼 이게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 소요 나오면 소요 그러면 저소득층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택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필기해 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택의 여가는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가 있다. 하향 여가 첫 번째 뜻. 하향 여가가 뭐예요? 상위층. 고소득층 그래도 됩니다. 고소득층이 자기가 살던 집을 하위층에게 그대로 팔아버리는 거죠.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누가 사용하는 거다? 하위층. 저소득층 그래도 됩니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거죠. 상위층이 쓰던 거를 하위층이 물려받으니까 하향 여가라 그런다는 거죠. 뜻 이해되셨어요? 수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선 안 한다. 즉 수선 비용이 수선 후 가치 증가보다 클 때 수선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수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수선 비용은 5천만 원 드는데 수선 후 가치 증가는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그건 안 고치겠죠. 바로 팔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 하향 여가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저가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저가 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하향 여가가 일어나겠죠. 근데 저가 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물려줄 수가, 팔 수가 없죠. 울산에 지금 아파트 거래가 그냥 새 아파트 말고 기존 중고 아파트 있잖아요. 기존 중고 아파트들 사고 파는 게 하향 여가라고요. 네? 그게 하향 여가야.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게 하향 여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팔 수가 없죠. 그럼 하향 여가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주택이라는 거는 중고주택 생각하면 돼. 중고주택, 재고주택, 중고주택.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뭐가 일어난다? 하향 여가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네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향 여가 딱 그러면 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돼. 뭐 어느 하나라도 안 중요한 게 없어. 뭐 뜻은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얘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세 개는 기억을 해야 돼. 사실 이게 외울 게 아니에요. 하향 여과의 뜻을 알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하향 여과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결과나 말을 적어 드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주택 있잖아요. 주택이 낡아졌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팔아버리는 거. 아니면 재개발하는 거. 두 가지 있잖아, 두 가지. 팔아버리는 게 뭔데요? 하향 여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재개발하는 게 뭔데? 그게 상향 여과야. 그리고 집이 낡아졌어, 지금. 응? 집이 한 10년, 20년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낡은 집을 사면, 이 낡은 집을 팔면 나보다 못한 저소득층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소득층이 결국 사용한단 말이야. 계속. 하향 여과. 근데 팔지 않고, 야, 이거 다 재개발하자. 이전부터 싹 다. 재개발해가지고 하면 새 건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누가 이사가 들어와요? 상위층,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죠? 그거는 상향 여과. 그렇게 생각하면 딱 간단하단 말이야. 그러면 하향 여과가 계속 일어나. 그 말은 계속 집을 물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울산에 새 집이 많겠어요? 낡은 집이 많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가주택 양이 증가한다고. 하향여가 계속 일어나면. 자, 그럼 하향여가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상향여가겠죠. 상향여가는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수선, 이 말이 중요하죠. 재개발, 수선을 통하여 누가 사용하던 집을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상위층이 사용하는 거죠. 이거 반대죠. 하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상위층이 그냥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한다는 얘기죠. 재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향 여과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어.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또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처음에 이게 새 집이야. 새 집, 신규 주택. 그럼 처음에 신규 주택은 누가 처음 이사가 들어와요?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지. 맞아요? 새 집에는 부자가 들어오는 거야. 세월이 흘러. 시간이 경과했다고. 시간이 경과했어요. 그럼 집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저가주택이 되겠죠? 집이 낡아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야, 그냥 팔아. 그냥 팔아. 그냥 팔아. 이게 뭔데? 하향여과. 그럼 이제 부자들이 이 집을 살다가 지금 집이 낡아지니까 팔아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야. 재개발해. 재개발해. 이게 무슨 여과야? 상향여과. 맞아요? 뭐 그런 의미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고소득층들은 항상 새 집에 살아. 항상 새 집이야. 큰 집에 안 들어가, 이 사람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소득층의 주택은 신규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님은 항상 새바지 사. 형님은 항상 새바지 사. 그럼 그냥 팔아 하향여과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항상 중고주택이야. 동생들은 항상 형이 입던 바지 입어야 돼. 하향 여과. 그래서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항상 신규 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고 저소득층은 하향 여과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153페이지 보시면 고소득층은 주택 공급이 신규 공급이다, 하향 여과다. 고소득층은 신규 공급, 저소득층은요 하향 여과를 통한 주택 공급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예사로 듣지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153페이지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 여과 현상이란 주택이 소득계층을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이다. 줄칩니다. 그것도 그 밑에 볼게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 이해되세요? 주택의 질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가구가 이동하고 있잖아요. 고소득층이 살던 집인데 그 주택의 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고소득층이 살던 집에 누가 들어와?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그걸 뭐라 그래? 하향 여과. 자, 저소득층이 살던 집인데 재개발해가지고 집이 새 집이 됐어. 그럼 거기 이제 누가 이사 들어와? 그래, 그게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자, 넘깁니다. 자,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는 제가 이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주거 분리입니다. 주거 분리. 역시 주거 분리도 뜻이 중요하죠. 뜻. 자, 우리 책에 주거 분리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 분리란, 저는 밑줄 쳤죠. 주거 분리란 155, 주거 분리란 밑줄,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 이게 주거 분리예요. 한마디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주거 분리라 그래요. 주거 분리, 직주 분리 아니에요. 주거 분리, 주거 분리. 그 다음 줄도 칩니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우리는 주변 동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도 주거 분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줄 친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 주거 분리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거든. 자, 여기가 지금 저소득층 주거지역, 여기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이 경계지역에서 잘 내요. 경계지역 또는 인접지역.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경계지역과 인접지역에서. 그럼 첫 번째, 이 경계지역, 인접지역에서, 자, 경계지역, 인접지역 딱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경계지역, 인접지역에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할증 거래되죠. 여기 있는 집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접 경계지역에서 저소득층 주택, 여기 있는 집들 얘기하는 거죠. 이 집들은 어떻게 거래된다고요? 할증 거래된다. 왜냐하면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 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소득층 지역에서 좋은 효과가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고소득층 주택이란 여기 있는 집을 얘기하죠. 경계지역, 인접지역에서 고소득층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할증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의회부 효과 때문에.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 부의회부 효과가 날아오거든요. 이 두 개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 이 경기적 인접 지역에서는 침입이 일어난다고요. 침입이. 자, 그럼 침입이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 거다. 저소득층들이 고급주택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향 여가입니까? 상향 여가입니까? 네? 헷갈리면 안 되죠. 하향 여가입니다. 늘 상향 여가라는 분은 계속 상향 여가라 그래요.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저소득층들이 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살던 집인데? 고소득이 살던 집인데 지금 저소득이 들어왔으니까 하향 여가죠. 그럼 헷갈리면 그냥 친이 그럼 하향 여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주거분리에서는 이 세 개를 꼭 기억한다. 세 개를 꼭 기억한다. 그리고 주거분리는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4번입니다. 주택의 여가와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그랬죠? 여기 딱 끊어야 돼요. 자, 개량 비용 나오고 개량 후 가치 상승분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수선 개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그럼 이거 개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개량 안 하면 하향 여가야. 수선 안 하는 거는 하향 여가라고요. 그럼 1번 틀렸나요? 맞네요? 맞죠? 하향 여가라고 돼 있죠? 자, 2번. 저급주택이 뒤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상향 여가라 그런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 한다. 맞습니다. 아까 이게 계속 침입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침입이 일어나. 그럼 나중 되면 결국은 이게 저소득 정책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침입이 계속 일어나면 천이가 일어난다고요. 천이. 그 지역의 성격이 바뀌어 버려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주의하냐면 만약에 출제자가 3번을 꼭 틀리게 내고 싶다. 꼭 틀리게 내고 싶다. 굳이 내가 한번 틀리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침입하고 천이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천이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침입이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침입이 먼저 일어난다. 침입 다음에 뭐가 나온다? 천이.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돼요. 침입 다음에 천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불량주택 문제인데 이거 볼게요. 우리 책에는 156페이지 4번입니다. 이 불량주택 나오죠? 그럼 봐봐요. 처음에 주택이 있었어. 물려줘. 계속 물려줘. 이렇게 계속 물려주는 게 하향 여가잖아요. 계속 하향 여가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주택의 질은 계속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불량주택이 되어버렸다. 주택의 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불량주택은 상향 여가와 관계 있다. 하향 여가와 관계 있다. 하향 여가의 산물이죠.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생겼느냐? 시장이 잘못한 거냐 이 말이야.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향 여가가 계속 내려졌다는 거는 밑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이 계속 사용하고 있겠네요. 맞아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소득이 낮을 거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소득이 더 낮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불량주택은 자원의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불량주택이 발생한 거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원 배분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낡아짐으로써 그걸 갖다가 바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그거다 그랬어. 불량주택 딱 나오면 시장 실패의 결과물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시장 실패의 결과물 아니다.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소득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책에 줄을 쳤죠. 거기 불량주택 양가를 입어보세요. 양가를 입으니 결론이에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다? 동그란 양가로 1번에 저소득의 문제다.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간평 쪽에서 얘가 정답으로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불량주택을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다루고 그러진 않는데 최근에 그쪽 시험에서 답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한다? 불량주택은 소득 문제다.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4번의 4번 지문입니다.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번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택시장 논까지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에 나올 게 딱 있단 말이야. 거기를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먼저 지대론이 나와요. 지대론. 그리고 입지론에서는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이 나오죠.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론이 나온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지대론 한 문제, 상업입지론 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얘는 무조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출제 비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3, 4, 5월 달은 정리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나오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는 이런 네 가지 파트가 있구나. 이게 먼저 딱 정리가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저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죠? 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은 네 파트로 이루어져 이런 거 시험에 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저런 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지대론 볼 거거든요. 그럼 지대론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지대론에는 농경지 지대론이 있고요. 도시 지대론이 있고요. 경제지대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준지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지대론에서는 농경지 지대론과 도시 지대론, 경제지대의 준지대가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지. 내가 이순신 장군 얘기해줬죠. 안 했나? 우리 이순신 장군 영화 뭐 한산이니 또 뭐 있어? 명량. 그 영화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막사에서 부장들하고 작전 회의를 짜죠. 그럼 테이블 위에 뭐 올려놔요? 지도. 이게 지도입니다. 입지미 공간 구조론에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지도를 크게. 여기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구나. 지대론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구나. 장군의 공부 방법이네. 그럼 이제 농경지 지대론 또 나간다 또. 그 안에 누가 있는데? 차에. 맞아요? 또요. 절대. 또요. 그렇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럼 도시지대로는 뭐가 있는데요? 입찰지대설이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지대가. 그럼 이제 지대론에 대한 중요한 게 다 나왔어. 다 나왔다고. 그럼 이제 이걸 딱 적어 놓고 차익지대설이 뭔데요? 절대지대설이 뭔데요? 위치지대설이 뭡니까? 입찰지대설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을 못하면 이건 약점이구나. 차익지대설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이 지도가 있어야 돼. 야, 김 부장, 지도표. 그럼 작전회 한번 하고 나면 지도 버립니까? 안 버리지. 이게 지도인데, 이거 하고 버리면 돼? 그 옛날부터 하는 얘기잖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11월 달부터 얘기하던 거죠. 제목을 항상 적어놔라. 그게 있어야 된다. 내 지도야, 지도. 늘 작전할 때 펴놓고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했잖아. 또 지도 팍 펴. 이게 잘 돼 있나? 이렇게 자꾸 점검을 해야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지금부터 보려고요. 지금부터 보려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자, 그럼 이제 농경지 지대론을 제가 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야. 얘부터 빨리 알아야 돼. 얘부터. 응? 그럼 농경지 지대론을 하기 전에 이 농경지 지대론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야. 얘들이 좀 한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농경지 지대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좀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거든. 여기에 소속된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나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 있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제가 힌트 한번 운을 한번 떼어볼까? 자,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는데요? 그렇죠. 잉여로 본다. 잉여를 불로소득이라고도 그러고. 잘했어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는데요? 비용으로 보죠. 그죠? 이 비용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생산 요소의 대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용은 결국 생산 요소의 대가예요. 여러분 비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임금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임금비는 노동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노동은 생산 요소란 말이에요.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게 토지거든요. 토지를 사용한 대가가 뭐예요? 지대죠.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 요소의 대가인 비용으로 본다고 얘들은. 하지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보는 거예요. 잉여. 초과 이윤의 개념입니다. 초과 이윤의 개념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분들은 굳이 또 볼 필요가 없죠.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 생산 요소의 대가가 비용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잉여라면서 지대를 잉여로 본다면서요. 그러면 가격을 많이 받으면 잉여가 많겠죠. 내가 1,000원 받던 물건을 2,000원에 팔면
초과이윤, 잉여 남는 게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산물 가격이 잉여를 결정한다.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지만 얘들은 지대를 뭘로 봐요? 비용으로 보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얘들은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최소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5, 6월달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농경지지대로 이제 세 이론이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차액지대설 한번 봅시다. 그럼 차액지대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뭐가 탁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은 공부 다시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워낙 중요한 데기 때문에. 자, 누가 주장했습니까? 리카도. 이 사람 무슨 파인데? 보전학파. 리카도는 지대의 차이, 지대가 왜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날까? 이거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뭐 때문이라 봅니까, 이 사람? 그렇죠. 비옥도 차이다. 토지는 비옥도가 다 다른데 이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토지 중에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렇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리카도 고전학파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왜? 리카도 고전학파니까.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잉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차액지대설은 이 세 개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거 외우면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끝인데 이거 외우면 없는데. 그러면은 차액지대설이 딱 나왔을 때 리카도 고전학파고 비옥도 차이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뭘 체크해야 되는지가 3, 4, 5월 달에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11월 달부터 만들으라고 그랬잖아. 이런 수특 같은 걸 하든지 뭐 하든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차익지대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절대지대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정리야.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합격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의 공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장군들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장군들. 이렇게 사병들의 공부가 아니고 장군의 공부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럼 절대지대설은 누가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구나. 이 사람 무슨 파인데? 신고전학파.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리카도는 지대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요, 지대 차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계지에 가봤더니 한계지에도 지대가 있는 거야.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토지마다 지대가 차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네. 그러면 지대가 왜 발생하지? 이 사람은 지대 발생 원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다 없다? 있다. 지대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 중요하죠. 리카도가 말하기는 토지마다 비옥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나. 그리고 이 리카도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계지에서는 지대가 0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는 빵원. 그리고 비옥도가 좋아짐에 따라서 지대가 점점 발생한다. 그래서 비옥도가 제일 좋은 땅은 지대가 제일 비싸겠죠. 이렇게 지대가 형성된다고 딱 주장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가봤더니 그 안 좋은 땅 한 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대 차이 원인보다는 그럼 지대가 왜 발생할까? 그 사람은 지대 발생 원인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차이 원인이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은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봅니까? 소유권으로 보는 거예요. 소유권, 소유, 토지 사유화 다 괜찮아. 토지 사유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요,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 비옥도, 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관하다. 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비옥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죠. 이 두 개.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 절대 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 요소의 대가이다. 맞아요? 그렇게 내죠. 절대 지대설에 의하면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게 내죠. 이건 기본으로 딱 알고 있어야지. 됐어요? 끝.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제. 할 게 없다고. 늘 이거 매치를 자꾸 시켜나가야 돼.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위치 지대설이죠. 자, 이거는 누가 주장했습니까? 튀닌이 주장했죠. 이 사람 무슨 파인데? 고전학파죠. 고전학파. 이 사람의 저서가 고립국이죠. 고립국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이 고립국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튀넨 그러면 고립국이야. 튀넨 그러면 고립국, 튀넨. 세 번째.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까 리카도 고전학파라 그랬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뭐 아셔도 되고 못 주셔도 되는데. 그럼 지대를 잉여로 본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잉여는 이윤이에요, 이윤. 야, 너 얼마 남았냐? 이번에 물건 팔아가지고. 너 이번에 옷 팔아가지고 얼마 남았어? 이번에 밥 팔아가지고 얼마 남았어? 그게 이윤이잖아요. 이윤이 잉여죠. 그럼 이윤은 어떻게 구합니까? 생산물, 가격에서 뭘 빼면 돼요? 모두 지대야. 비용이지. 가격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 아닙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고요? 이윤으로 본다고요. 고전학파는 지대 이렇게 구해요. 지대를 이렇게 구한다고. 아니, 지대는 이윤이라면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고요? 그 잉여가 이윤이라고. 잉여가 이윤이라고. 잉여하고 이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 남았니? 근데 이윤이 얼만데? 얼마 남았어?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윤은 어떻게 구해요? 가격에서 비용 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자꾸 고민하고 그래. 가격에서 비용 빼면 이윤이지. 내 이번에 10만 원치 물건 팔았는데 내 비용이 8만 원이야. 얼마 남았어요? 그래, 2만 원. 그게 이윤이고 잉여라고요. 그런데 이 틴에는 뭐를 고려한다? 수송비를 고려한다 그랬죠. 맞아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해봤자 또 이런 거 다 잊으면 의미가 없더라고. 결론은 딱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야.
자,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농업지역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죠? 튀내는 이게 고립국 이론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A라는 토지가 있고 여기 B라는 토지가 있어. 이 두 토지는 비옥도가 동일해. 비옥도가 동일해. 그러면 리카도에 의하면 이 두 토지는 지대가 차이가 난다. 지대가 똑같다. 차이 같아야 되겠죠. 리카도는 비옥도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옥도가 동일하면 지대가 같아야 되겠죠. 지대가 차이 난다 그러면 리카도 이론을 모르는 거야. 다시 봐야 돼. 리카도는 비옥도가 차이 나면 지대가 차이 나는 거고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가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지대 차이 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비옥도 차이. 그럼 비옥도가 동일하면 지대가 차이 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대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원래. 근데 보니까 지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티넨이 보니까. 그래서 티넨은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비옥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야.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위치. 위치. 그래, 수송비 그래도 돼. 위치가 다르면 지대가 차이 날 수 있구나. 그죠? 그 위치가 다르면 뭐가 다른데요? 수송비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는 수송비가 많이 들죠? 수송비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대는 어떻다? 싸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작지 않겠어요? 수송비가 작았다. 그러니까 지대는 어떻게 된다? 아, 그렇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티네는 뭐를 고려했다? 수송비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야. 지대는 시장, 중심, 시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여기서 거리가 멀수록이라는 말은 외곽으로 갈수록 이 뜻입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감소한다. 그래서 T는 딱 나오면 수송비를 고려한다 이 말하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제. 그럼 만약 여기서 T넨의 지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T넨의 지대.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 계산 문제 할 때. 자, T넨은 고전항파라 그랬잖아요. 그럼 고전항파들은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 아니었습니까? 생산 비용. 그죠? 여기까지가 고전항파야. 근데 T넨은 뭘 고려했다고? 수송비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T넨의 지대입니다. T넨의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 비용 빼고 거기서 뭐까지 뺀다? 수송비까지 빼는 거야. 이게 T넨의 지대예요. 됐어요? 나중에 계산 문제를 때 써야 돼. 다음 좀 T넨의 지대를 구해라. 이렇게 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네요. 그럼 이제 요거 남았습니다. 여기는 좀 쉬었다 더 할게요. 여기는 두시고요. 이쪽만 좀 지워주세요.